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스타디의 첫 번째 규칙, 우리는 모일 때 흩어질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어제 히스코리아 목요 집회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뭐냐면은 우리 저랑 같이 벌써 한 3년쯤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매주 모일 때마다 시작하는 기도도 지혜를 주옵소서, 마치는 기도도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도 늘 드리는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첫째, 이 패역한 세대에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게 해주시고, 둘째,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간을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바로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이끌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과 절개를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우리 한 사람 바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비틀거리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군병이 되어서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인물 다 받으셨죠? 제가 우울증 세미나를 몇 년 동안 인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교포들이 타향살이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갖고 우울증 세미나 한 번 한 막 400명, 500명 쫙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우울증 환자 한 500명 앉아 있으니까 정말 우울합니다. 암울한 지경인데, 우울증 세미나를 딱 할 때의 특징,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앉아요. 오늘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우울증 세미나 확연한 특징이 뒷자리부터 차고 자리가 빽빽해도 항상 앞에 줄이 비어 있습니다. 스타디 하다가 여러분 상태가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하면은 내적 치유 세미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신 분들이 오늘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읽기 방법론입니다. 이게 선진국일수록 교육에 있어서 기초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 교육, 영국 교육 가보면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투자합니다. 근데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 총장님 이런 분들도 글 쓰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대학 총장쯤 된 뭐 학벌도 그렇고 모든 면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전공 분야에 어떻게 논문 쓰고 한 건 잘 하셨는데 신문사에서 원고 촉탁을 받는다든지 잡지사에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자그마한 모임에서 일어나서 한 5분 스피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아주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이제까지 먹고 살았어요. 뭐 원고도 써드리고 어디 뭐 강연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20대 때부터 제가 그런 일을 쭉 했는데요. 한국 교육의 문제가 이 자기 전공 분야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고 저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참 평생 저 여러 가지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을 배우면 책을 다 읽죠. 그렇습니까? 그럼 한글만 깨치면 책 읽기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책 많이 읽으셨죠?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책을 100권 읽었어요. 자, 뭐 100권 읽는다는 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니까 한 권 읽었습니다. 책을. 자, 300페이지 책을 한 권 딱 덮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 그 책 내용이 뭐지? 그럼 쫙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책을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읽었는데 말할 수 없다면 안 읽은 거랑 똑같죠. 써먹지 못하는 거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책 읽기를 배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글만 깨치면 책을 읽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어떤 사람은 300페이지 책을 읽고 그냥 덮었어요. 그걸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거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300페이지 책을 딱 읽고 나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어요. 야, 내가 그 책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 그럼 친구들 사이에 야, 쟤는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하는구나. 그 책의 내용이 사교, 사사로운 만남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똑같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해요. 그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써요. 그 책의 내용에다가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줘요.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그 책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많은 등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책 한 권 읽어도 고급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죠? 책 내용을 읽고 기억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 그 내용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내용 갖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건 책 한 권 읽는 등급이요. 뭐 수능 시험 보는 등급처럼 수십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책 읽기가 뭐냐? 제가 일본의 제목을 붙였죠. 비극적인 책 읽기. 뭘까요? 읽고 나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까먹어. 그럼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야구를 보죠. 치킨을 먹든가. 야구 보면 기분이라도 좋아지지 않아요? 치킨 먹으면 입이라도 즐겁고. 고생해서 책을 읽었는데 써먹지 못하면 그거 안 읽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실력은 표현력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실력이란 건 뭐냐? 표현력이에요. 왜? 나한테 실력이 많은데 그걸 표현을 못해. 내가 책을 10권 읽고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사람들이 헷갈려 막. 알고 있던 것도 막 어려워져. 그건 실력이 아니죠. 실력이란 건 뭡니까? 표현이 돼야 그 실력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수, 학자가 돼가지고요. 굳이 뭐 내 실력을 남한테 표현 안 해도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깊게 연구를 해. 뭐 공기가 어떻게 떠다니는지, 곰팡이가 어떻게 번져가는지 그런 거 나 혼자 계속 연구하는 연구용 학자다. 대중과 뭐 크게 소통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공기 안에 뭐가 입자가 어떻게 되고 이 카펫에 먼지가 어떻게 되고 세균이 얼마나 득신거리고 이런 걸 뭐 굳이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 없이 나 혼자 연구해서 노벨상 받겠다. 이러면 뭐 표현력 필요가 없겠지만 60억 인구 가운데 그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표현을 해야 되죠. 학자 가운데서도요. 정말 연구용 학자, 평생 연구만 하는 사람, 저도 그런 학자들 몇 분 아시는데요.
야, 아니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삶이더라고요. 훌륭하긴 한데, 왜냐면은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평생 쥐하고 같이 사셨어요. 왜냐면 쥐한테 맨날 실험하잖아. 생체 실험 못하니까. 그러니까 평생 하루 10시간씩 쥐만 보고 사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요, 학자라도 논문이란 게 뭐예요? 그게 표현이죠. 내 연구 결과를 논문을 너무 어렵게 써놓으면 동료 연구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뭐 그런 학자들에게도 표현력이 중요하다면 일반이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CEO가 된다, 직원들하고 표현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무슨 가게를 운영한다, 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표현을 해야죠. 실력이란 건 결국은 표현력입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실력, 혼자서 쌓아 올리는 내공, 글쎄요, 뭐 저는 그런데 큰 매력을 못 느껴요. 실력은 표현력이다. 근데 책을 읽었는데 표현을 못한다, 기억을 못해서, 그건 안 읽은 겁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과 글로. 그래서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말라. 서울여대 가르치시는 장경철 교수님의 책 제목이에요. 책 읽고 금방 까먹을 건 읽지도 말아라.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오래 기억할 수 있느냐? 한 걸음 더 나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활용을 잘해서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첫째, 1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반드시 볼펜, 색연필 이걸 손에 들고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에 줄을 쳐야 됩니다. 2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어떤 부분에 줄을 쳐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이건 나한테 중요한 거다, 써먹을 만한 거다, 그런 거에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줄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글을 쓰고 말을 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면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표현을 봐야 돼요. 그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제 책을 보고 읽다가 막 기절을 할 뻔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내용이 알찬 것, 필요한 것 뿐만이 아니고 표현이 잘 돼 있는 것도 동그라미 치고 줄을 쳐놓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딱 빼서 읽은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그 남미에 있는 로메로라는 주교가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순교당한 그런 아주 감동적인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 독재 정권이 저항하는 여자들을 잡아갖고 이게 고문한 내용이 쫙 있는데, 그 고문을 정말 사실적으로 잘 썼어요. 그 여자를 잡아서 막 혀를 뽑고 뭐 강간하고 이런 건데, 제가 거기다 줄을 막 쳐놓은 거예요. 하필은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책을 딱 읽다가 책이 아주 좋은 책이니까 빼서 보니까 이상한 데서 제가 막 별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보고, 야, 우리 오빠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다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한 얘기 강의했죠. 최근에는 박헌영이 끌려가고 고문당한 얘기 강의했죠. 그래서 제가 이승만 박사 얘기를 할 때 고문당한 얘기를 쫙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한성 감옥의 간수였던 것 같아요. 한성 감옥에서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승만의 고문당하고 이승만의 삶을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이승만이 어떻게 고문당했을까 연구하고, 이승만이 마음이 어떨까, 그걸 제가 생각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게 바빠요. 막 정신없이 막 시간 맞춰서 막 훅 해갖고 그냥 강의하지, 그거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강의했을까요? 그렇게 고문당하는 것도 줄을 쳐놨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남을 고문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줄 칠 때 나중에 내가 누가 고문당하는 얘기를 강의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저는 제가 뭐 이승만을 강의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목회 하나밖에 모르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고문당하는 장면이든지 무슨 뭐 아주 끔찍하고 괴상한 장면이어도, 야, 요거 묘사를 잘했다, 요거 표현이 기가 막히다, 이거 읽으니까 그 장면이 내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20살 때부터 빠짐없이 줄을 치고 거듭해서 읽고 타이핑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 삶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제 강연과 제 글을 읽는 사람은 야, 그 이승만 박사가 이거 이호 목사가 한성 감옥에서 근무했나? 옆에서 본 것 같으네? 라고 실감이 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이 말과 글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아이 뭐 저는 그런 것까지는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시고 내가 한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보겠다라는 거룩한 야심이 있으시면요, 책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표현이 잘 돼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표현을 하도록 반복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뛰어난 말쟁이, 글쟁이, 그 말쟁이, 글쟁이를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현 묵상문, 표현이 잘 돼 있거나 읽는데 뭔가 자꾸 맴돌아 묵상하고 싶은 그런 것도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용문, 좋은 정보가 담겨있는 내가 써먹을 만한 지식이 담겨있는 인용문,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줄친 부분만 다시 읽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300페이지짜리 책을 하루에 다 읽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되게 300페이지짜리 책이라고 해도 오늘 50페이지, 내일 100페이지 며칠 걸리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책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앞부분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렇게 돼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줄친 부분만 다시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그 300페이지 책 가운데 줄친 부분은 물론 뭐 좀 성격 이상하신 분은 그냥 첫 줄부터 끝까지 다 치시더라고, 이렇게 빨갛게. 내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진짜. 이런 분 아니군. 여러분 줄친 게 이렇게 많지가 않죠. 줄친 부분만 만약 따로 타이핑해갖고 보관한다 그러면 300페이지 책 가운데 많이 줄을 쳐봤자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겠죠. 10%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줄친 건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책을 한 번 다 읽은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친 부분만 쫙 읽는 거예요. 그럼 책을 읽는 데는 5일이 걸렸어도 줄친 부분만 읽는 거는 웬만하면 1시간? 30분? 정말 두꺼운 책은 2시간이면 끝나요. 그럼 1시간 만에 내가 이미 한 번 읽었던 책이니까 내용을 알아요. 근데 많이 까먹었어. 근데 줄친 부분만 다시 쫙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의 흐름이 느껴져요. 아, 이 책이 서론부터 결론부터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갔구나. 줄치문만 읽다 보면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네. 처음 읽을 때랑 다른 느낌을 갖게 되고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식이 다 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 줄치 부분만 특별히 주의할 점은 처음에 읽을 때는 뭐 이틀이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상관없는데요, 줄친 부분만 읽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 처음 끝까지 쫙 읽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책의 흐름, 아 저자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력, 아 이 저자 의견 가운데 이건 좋은데 이건 좀 이상하다, 내 나름대로의 의견, 이런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책 한 권을 3일 5일 읽다 보면은 읽다가 앞부분 읽은 내용을 까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급 지식 느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줄치 부분만 쫙 읽다 보면 책의 흐름, 저자에 대한 분별력, 장단점, 내 나름대로의 느낌, 이런 게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에 대한 기억이 풍성해지고 내가 표현할 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책을 읽었는데 기억도 못하면 뭘 표현하겠어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아 저자가 이런 애구나, 아 책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야 다시 줄친 거 읽어보니까 내가 굉장한 책을 읽었네. 내 나름대로의 느낌이 생겨요. 내 나름대로 기억을 하게 돼요. 기억과 느낌을 갖고 말을 하면, 내가 느낌을 갖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느끼게 되죠. 느낌을 갖고 글을 쓰면 듣는 사람도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러면서 영향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3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내용을 타이핑해요. 쭉 정리해 놓는데 요즘은 뭐 인공지능이 발달해 갖고 이렇게 책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은 그걸 그대로 문서화하는 뭐 이런 인공지능도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읽어서 저장하든 타이핑을 하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타이핑해 보면요, 이게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책을 읽고 줄친 부분만 다시 읽고 그 줄친 부분 가운데서도 이건 좀 기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타이핑을 해요. 그럼 책 한 권이 300페이지라 그래도 타이핑한 건 뭐 많아봐야 A4로 한 10장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심심할 때 내가 타이핑한 걸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요, 이게 느낌이란 게 생겨요. 5번 시작. 타이핑한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느낌이란 게 생기기 시작해요. 느낌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아주 알차요. 지적으로 충분해. 근데 느낌이 없어요. 이런 설교와 똑같은 내용 갖고 설교했는데 펀칭 파워, 내 가슴을 쳐요. 눈물이 나요.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죠? 감성적인 작용이죠.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사람들의 느낌을 터치할 수 있다면 그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책을 쓰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거, 이게 고도의 이성적인 작업인 동시에 감성적인 작업이죠. 감정이 움직여야 사람은 설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감동받은 예배, 여러분이 정말 삶을 결단했던 설교, 어떤 겁니까? 가슴을 친 메시지죠. 그럼 똑같이 누군가 여러분의 가슴을 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선한 방향으로 갔어요. 나도 누군가의 가슴을 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평상시에 내 가슴을 치는 문장, 내 가슴을 치는 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어야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책을 읽고 줄을 치고 타이핑을 하고, 타이핑한 걸 저 혼자 지하철에서 이렇게 읽고 갈 때 내가 직접 타이핑한 걸 내가 읽다 보면 감흥이 새로워요. 지하철 안에서 나 혼자 성령 충만해져. 지하철 안에서 나 혼자 눈물이 철철 흘러. 저는 그런 경험이 수백 번이에요. 20대, 30대.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됐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왜? 내 안에 사무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당연한 과정 아니겠어요? 가슴으로 기억해야 되고. 6번 시작. 자, 5번까지 해보시면 그 다음에 6번은, 이건 5번까지 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의 화학작용. 화학이란 건 뭐죠? 뭐 두 사람이 케미가 맞는다. 요즘 그런 말 하죠. 그 화학이란 건 뭡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 이거 화학이 아니라 물리죠. 1 더하기 1을 했는데 5가 돼. 이게 화학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갖고 1 더하기 1인데 2가 아니라 5.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성격이 튀어나오는 거. 이걸 화학이라고 그러죠. H2O, 수소하고 O, 산소를 붙여놨더니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나왔어요. 이게 화학이죠. 문장의 화학작용이란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요. 딱. 그럼 남들은 그 글을 보고 야, 이호 목사 글 잘 썼네 얘기하지만 저는 알죠. 내가 이 글을 쓴 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어느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내가 타이핑을 했어요.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타이핑한 걸 맨날 읽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외워져 갖고 글을 쓰는데 그 글 비스름한 글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호 목사가 쓴 글인 줄 알지만 저는 알잖아요. 이거 남의 책 읽고 내가 거기서 좋은 거 좋아가지고 그 내용이 나도 모르게 떠올라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을 딱 쓴 다음에 원래 내가 기억했던, 야, 이 글은 이거 남들은 내가 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쓴 게 아니야. 어느 아주 잘 쓰는 작가 거 내가 기억했다가 인용한 건 아니지만 그걸 나도 모르게 떠올라 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작가의 책을 딱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작가가 쓴 글, 내가 타이핑해서 외우다시피 했던 그 글과 그 글을 연상하면서 내 글을 비교해 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화학작용이 일어나갖고요, 그 문장이 내 가슴속에 오래 있다가 이제는 내 거가 돼서 나왔어요. 이상하다? 이거 난 분명히 그거 기억해서 썼는데 보면 달라요. 그 달라진 점을 가만히 보면 나라는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아, 나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구나. 나도 모르게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비슷한데, 비슷한 내용인데 달라요. 이게 문장의 화학작용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글이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남의 지식이 이제 내 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로, 내 감성으로, 내 주장으로, 나만의 독특한 컬러로, 나만의 독특한 향기로 나를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상담학적,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정신건강에 무지무지하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의 독특성을 갖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만의 독특성을 가지려고 다 머리 막 이상하게 하고 패션 막 하고 멋부리려고 그러잖아요. 남하고 똑같아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외모를 통해서 남과 다르게 표현되는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근사한 일이고 건강한 일이지만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느낌을 말과 글로 풀어낸다. 이게 내가 발명한 거야. 다른 책 읽었는데 내가 읽은 그 책이랑 비교해봤더니 달라. 이게 완전 내 거가 됐어. 그럴 때 내가 나만의 빛깔을 가지고 내 스타일로 사는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느낄 때 참 뭐랄까, 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안도감, 쾌감.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건 좀 비웃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 들 것 같으세요? 당연히 들겠죠. 문장의 화학적을 경험한다. 이게 책 읽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다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읽었으면 여러분 공부 다 잘했을 거예요. 한국이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거 안 가르쳐주고 입시 교육만 하다가 똑똑한 사람들 다 망쳐놨죠. 그러면 그 밑에는 제가 정리한 것들이에요. 20대 초에 21살 때 제가 읽었던 표현 묵상문이라고 해서 대단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정 스님이 쓴 텅 빈 충만이라는 책 167쪽, 제가 21살 때 어느 수첩에다가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장이 대단한 명문장은 아니지만 뭔가 생각하게 하죠. 저녁 노을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삶의 끝도 그처럼 담담하고 그윽할 수 있을까 묻고 싶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이걸 타이핑한 지 벌써 한 27, 8년이 지났는데 40대 후반이 됐는데요. 가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저녁 노을이 딱 지는 걸 보면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요. 나도 저렇게 그윽하고 담담하게 살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왜? 이 문장이 20살 때 저한테 박혔거든요. 그 제 삶에 도움이, 저녁 노을 앞에서 내 삶을 성찰하는 그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문열 씨가 쓴 초안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누구요? 한신. 한나라, 한고조 유방, 한나라를 세운 유방 황제의 아주 1급 참모였던, 전쟁 영웅이었던 한신 장군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네 깡패들이 한신을 협박하죠. 그러면서 불량배 몇 놈이 너 내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라고 시킵니다. 그때 한신이 의협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랭이 밑으로 안 들어갔으면 그때 두들겨 맞아가지고 장애자가 되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신이 고개를 숙이고 그 불량배의 가랭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한신 저놈은 남자 자식이 저건 뼈다귀도 없는 놈, 자존심도 없는 놈이라고 비웃음을 받는데 그 한신이 명장이 되었고 천하를 통일해요. 그 나중에 자기가 유명한 장군이 된 다음에 가랑이 밑을 지나갔던 그 깡패들 마을에 방문을 합니다. 그 깡패들이 막 정말 이제 한신 말 한마디면 다 죽어요. 그 집안은.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는 대단한 권력자가 됐어요. 근데 한신이 술을 한 잔 딱 따라주면서 위로해주고 돌아가죠. 그때 그 한신의 장면입니다. 너 나랑 싸워, 아니면 밑으로 들어가. 그때 한신이 굴욕적으로 숙이고 들어갈 때 다 욕했지만 한신의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던 거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너를 죽이지 않아. 왜? 너를 죽임으로써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큰일을 할 사람인데 무슨 사사로운 내 자존심 못 잡아갖고 동네 깡패랑 싸우다가 5놈 6놈인데 맞아 죽으면 천하는 누가 통일할 거야? 내가 깡패랑 싸우다가 죽을 사람입니까? 천하를 통일할 명장입니까? 어느 비전이 더 커요? 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숙인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그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자존심 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인생 끝나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왜? 나에게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군의 길이죠. 장군의 길. 한신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베이지 않음으로써 지켜내야 할 것이 더 커요. 너를 뱉다가 나도 죽을 수가 있어요. 너를 베이지 않고 내가 치욕을 당함으로써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그래서 나는 천하를 통일하고 명장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인생의 깊은 통찰이 담긴 문장입니다. 그런 삶을 내게 맡긴 내 대담함을 보아서 기꺼이 내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가겠다. 그 동네 깡패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가는 한신의 굴욕, 그 굴욕을 참으면서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큰 뜻,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글은 이게 아마 강유일이라는 작가 이름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게 많이 팔리지 않은 책이고 이 작가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20대 초반을 지배했던 중요한 필작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요 문장은 내가 하도 많이 읽어갖고 거의 외운 글입니다. 요즘도 까미나 오닐이나 키에르케고르 아주 대단한 작가들인데 들의 글을 읽기 시작하면 밤을 샌다. 그들은 아직도 내게서 수면을 뺏을 만큼 당당한 섬광이 있다. 타인의 수면을 뺏고도 사과하지 않아도 좋을 섬광. 난 언제쯤 돼야 내 글을 읽기 위해 당신의 수면을 내놓으라고 타인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장입니다. 저는 항상 책을 지금 제가 한 10권쯤 썼는데 책을 쓰고 나면 자동으로 저도 모르게 이 질문이 떠올라요. 이 책을 읽으라고, 야, 너 밤을 새서라도 이 책을 읽어 라고 독자에게 요구할 자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자신이 없으면 책을 쓰지 말아야죠. 내 글에 과연 그런 섬광, 빛이 있는가? 글을 써놓고 깊게 저 혼자 생각을 해요. 내 책을 읽기 위해서 네가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읽어! 라고 타인에게 수면을 요구할 그런 자신감이 있는가? 과연 내가 쓴 책이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 라고 저는 저에게 질문해요. 그 질문에 제가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 책은 출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실 때는 좀 허접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책들은 그렇게 써서 책입니다. 왜? 20대에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에 새겼어요. 20살 때. 그래도 무언가 쓸 수 있어서 좋다. 써놓은 글이 내 사색의 중량을 폭로하고. 이 대목도 저한테 참 수백 번 제 머리를 스쳐갔던 문장이에요. 내가 써놓은 글이 내 사색의 중량을 폭로합니다. 글을 쓴다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글 속에, 내 말 속에 내 수준이 다 드러나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호 목사 치니까 강연이 9천 몇 개인가 뜨더라고요. 그 모든 강연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제가 벌거벗은 흔적이죠. 내 수준이 거기 다 나와요. 내가 말 실수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거든요. 의외로 제가 또 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남들이 잘 안 믿지만 부끄러움을 타는 면이 있거든요. 내 사색의 중량을 폭로한 수많은 강연과 글들, 그걸 각오해야죠. 그걸 각오하고 고민해야죠. 그래야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강연이 나오는 거죠. 아직 견고하지 않아도 내가 봐도 내 글과 말이 어설플 때가 많아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글을 쓴다는 일을 통해 문자가 지니고 있는 그 신비, 그 마법, 그 황홀과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뭐가 팍팍 마음에 와닿으신 분은 이게 글쟁이의 소질이 있는 겁니다. 문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 마법, 황홀, 그게 뭐야?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괜히 고민하고 밤새고 쌍꺼풀 터지고 글쟁이로 사는 그 비참함을 안 겪으셔도 돼요. 근데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는다. 저랑 같은 아주 불행한 부류입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글 한 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이러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는 제가 살았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 가능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건 설명할 대목이 아니에요. 느껴야 될 대목이지. 이 지상에서 문자만큼 견고한 것이 또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견고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호 목사가 여기서 글쓰기를 가르칠까요? 왜 이호 목사는 책을 쓰고 큐티집을 쓸까요?
20대 저를 사로잡은 이 문장이에요. 이 지상에서 문자만큼 견고한 것이 또 있을까? 뭐가 남을까요, 세상에?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징기스칸 제국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죠? 로마사가 남았어요. 로마에 대한 문자가 남았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죽었어요. 베드로 죽었어요. 뭐가 남았죠? 그들이 기록한 문자, 성경이 남았어요. 그 문자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이 됐습니다. 성경이라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세상에 문자만큼 견고한 게 없어요. 영웅도 죽고 호걸도 죽고 미인도 죽고 미남도 죽고 대제국도 무너지고 종교라는 것도 자취가 없이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거는 문자예요.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남아 있고 신약 성서가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성경을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은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도다. 왜 바울이 그런 소리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바울 쟤는 사도도 아니야. 쟤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배교자야.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기 때문이죠.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늘 변호해야 됐어요. 그 무슨 얘기죠? 바울은 그 당시 소수파였다는 얘기입니다. 의심당하고 비판당하고 공격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뭘 남겼죠? 문자를 남겼어요. 로마서를 남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지상에 문자만큼 견고한 것이 또 있을까? 문자가 지니는 그 견고함, 그 신뢰에 도착해 보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아닐까? 참 이상한 일이지만 지상의 모든 문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한마디, 견고한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 소멸하지 않고 그곳에 있다. 이 글은 제가 20살 때 읽고 그때는 타자기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석기시대에 살다 온 것 같은데 컴퓨터 타자기조차 보급 안 됐던 가난한, 뭐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발전이 덜 된 대한민국에서 제가 1989년인가 90년인가 이 글을 읽고 너무 좋아서 수첩에다가 타이핑해갖고 평생을 들고 다녔던, 결국은 제 인생을 만든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게 표현과 묵상문. 이 글의 내용은 무슨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죠. 느낌을 전하는 거고 곱씹게 만드는 글들이죠. 이런 좋은 글들을 곱씹으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용문. 우리 광수 한번 쭉 읽어볼까? 이제 공산주의자의 윤리관에 대한 좋은 정보죠. 윤리 그러면 선과학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선과학은 뭐냐? 공산주의 혁명에 유리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혁명 못 하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 그 거짓말은 그건 진실한 말이 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의 윤리입니다. 심지어 오늘 만난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아주 옛날에 공산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요새 뭐 미투 운동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참 이성관계가 좀 복잡하고 문란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성폭행을 한 거야. 근데 여자가 열받아하고 따졌어. 그랬더니 선배가 그 여자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 쓸데없는 선과 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선과 악은 뭐냐? 혁명을 위한 선이고 혁명을 위한 악이다. 혁명을 하다가 남자들이 성적으로 좀 갈급해갖고 성폭행을 했다면 그게 뭐 이렇게 큰 죄냐? 이게 공산주의자의 윤리입니다, 실제로. 그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감옥 갔다 나오니까 그 정태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오촌 조카 20살도 안 된 젊은 여자를 시중 들으라고 박헌영한테 넣어주잖아요. 물론 처음엔 가정부라고 무슨 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넣어줬지만 아니 남자
혼자 있는데 거기다 여자를 넣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결국 그 정순연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죠. 공산주의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여자를 갖다 바칩니다. 그게 혁명을 위한 윤리죠. 자, 공산주의관의 윤리관을 볼 수 있는 좋은 내용,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사례를 보여드린 거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타이핑해 놓는데, 첫째는 표현과 묵상문,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잘했다든지 내 마음에 와닿는 글. 두 번째는 좋은 지식을 담은 글.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타이핑을 쭉 해놨어요. 제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수백 권이에요. 책이 쫙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책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은 내용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 저 책에 기억한 내용을 연결하면 그게 저절로 강연 재료가 되고 글 자료가 되는 겁니다. 어제 집회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어제 히스코리아. 예, 많이들 오셨죠? 내려보세요. 어제 제가 강연한 내용 여기 그대로 있어요. 윤홍구 씨가 쓴 공산주의의 본질이라는 책의 한 부분, 제가 우리 조교시켜서 타이핑한 내용이 뭐냐면 일본 공산당은 다카다니 얘기 기억나시죠? 1931년 겨울에 제가 박헌영에 대한 책을 읽다가, 여긴 안 나와 있는 박헌영 책을 읽다가, 박헌영, 주세죽, 김다냐, 요 사람들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게 1931년, 32년, 32년이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제가 박헌영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강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1931년 무렵에 박헌영, 김다냐, 주세죽이 모스크바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로 끝나요. 근데 책을 읽어서 기억해 놓으면, 제가 박헌영의 그 책을 딱 읽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31년? 하면서 이때 일본 공산당 누구더라? 걔가 거기 있지 않았나? 차를 뒤져봤더니 그게 31년이에요. 32년? 하면서 봐. 그때 김성수 선생이 거기 가지 않았나? 차를 뒤져봤더니 그때예요. 하면서 봐. 이승만 박사가 한 건 33년이잖아. 그럼 31년, 32년, 33년 비슷한 때에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얘기네. 저희 자료 그대로 있잖아요. 윤홍구의 글, 이현희 박사가 쓰신 글, 이현희 교수는 성신여대에서 가르쳤던 분이죠, 옛날에. 그 다음 미당 서정주 선생이 쓰신 책, 요 책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박헌영에 대한 책을 읽다가 다른 책 3권이 떠올라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제가 타이핑해 놓은 부분을 컴퓨터로 딱 불러서 그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놨더니 좋은 강의 한 대목이 된 겁니다. 어제 제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죠. 30년대에 박헌영이가 공부를 할 때 그때 다카다니도 왔었고 김성수도 왔었고 이승만도 왔다. 그런데 똑같은 소련을 보고 박헌영, 주세죽, 김다냐는 잘못된 걸 못 보고 오히려 거기다 충성을 다 바쳤다. 이승만은 잠깐 봤지만 잘못된 거를 분명히 인식했다. 이게 뭐냐? 여기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평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였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박헌영이 31년에 모스크바에 있었다, 요거 한마디 하고 끝나요. 근데 평상시에 책을 읽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걸 기억하면 31년? 31년에 대한 자료를 쫙 찾아요. 얘네들이 같은 시간에 모스크바에 있었네? 6명이나 있었네? 그 중에 3명은 공산당을 봤고 3명은 못 봤어요. 이 3명은 왜 봤을까? 이 3명 왜 못 봤을까? 이 3명이 공산주의 실체를 본 것이 훗날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3명이 못 본 것은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걸 파고들면은 그게 좋은 강의가 되는 겁니다. 읽어가고 글을 쓰면 좋은 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글 쓰고 강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료를 축적해 놓고 그걸 연결하면 되죠. 거기다 내 생각을 덧붙이면 되죠.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제도 제가 6사람 인생을 쫙 얘기하고 결론으로 제가 얘기한 건 뭐죠? 성경 구절 6개를 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는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고. 왜?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갖고 판단해야지.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책 속에 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책마다 다 자기가 길이라고 그러거든.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뭐죠? 성경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성경에 위배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고, 성경에 부합되는 건 취해야 되는 거고. 제가 6명의 인생을 봤더니 성경에 부합돼요, 안 부합돼요? 그 6명은 성경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안 의식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6명의 인생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 라는 성경 구절 속에 녹아 있어요. 왜? 성경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덮을 수가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견고하기 때문이죠. 그럼 강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별거 있어요? 제가 어제 강의한 게 하늘에 뚝 떨어졌나요? 내가 똑똑해서 주여 기도하다가 31년에 김성수가 갔다 영감이 왔나요? 아니에요. 컴퓨터로 불러오게 했어요. 이따가 31년? 이 빨갱이들이 이런 짓을 했어? 가만히 있자. 31년이잖아. 닦아다니 김성수 책 몇 권 딱 불렀더니 이거구나. 제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저만의 독특한 강연이 된 거죠. 1931년 모스크바에 있었던 박헌영과 같은 때 이승만, 김성수, 닦아다니도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런 강의 그런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없으실걸요? 왜? 이건 내가 발명해낸 거예요. 그 발명해낸 과정은 뭐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책을 읽고 줄을 치고 주신 걸 타이핑해 놓고 타이핑한 걸 읽고. 이거 성실성인 겁니다. 이게 무슨 천재성이 필요한가요? 여기 무슨 학벌이 필요해요? 이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지. 타이핑 못해요? 저장해 놓고. 저 컴맹입니다. 불러오기 이런 거밖에 못해요. 불러오기만 하면 돼. 딱 불러와서 보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요? 그걸 딱 붙이면 강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단 성실해야 돼요.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이 정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글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책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을 따라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나가 보세요. 좋은 책 한 50권만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데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와서 막 비비고 막 끌어당기고 인생이 바빠지게 돼 있어요. 질문.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어떤 책이요? 업무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회사 일 처리가 무지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 거래처 어느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은행하고 거래해야 된다. 그게 내 루틴한 임무다. 그러면 그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1931년이라는 기점으로 모스크바 온 사람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쫙 정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은행하고 거래된 업무,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 정리해놓고 나만의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은 직장 생활이 무지하게 쉬워지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 업무를 할 때 느낌을 참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일처리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자라는 사람들 보면 이 자동차 많이 파시는 분들 있죠. 그 자동차 팔아갖고 1년에 3억씩 벌고 이런 분들 보면은 저희 제자들도 아주 돈 잘 버는 애들 보면요. 그 거래처 사장님 이렇게 만나러 가갖고 바둑 두고 와요, 이렇게. 사장님하고. 바둑 두고 술 한잔 마시고 와요. 바둑 막 두다가 장기쯤 놀 때 사장님 계약 한 건 해주시죠. 저쪽에서 막 웃으면서 못하겠는데? 그럼 장본 받으세요. 그럼 해줄게. 이래가지고 계약 성사시키고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옛날 회사에서는 요즘은 꽤 약해졌습니다만 옛날 회사에서는 술상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요즘도 대한민국에 아주 원시적인 기업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갖고 외국 바이어들 왔을 때도요. 저 삼성에 실제로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상무쯤 되면 연봉 1억 훨씬 넘죠. 하셨던 분데 이 양반은 그 노래를 좋아하셔갖고 외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근하게 접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이. 물론 그 아주 잘못 적용되면 좀 싫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분
맨날 저 외국 사람은 노래방 데리고 와갖고 무지하게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승진하신 분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면에서도 이성과 감성이 다 필요합니다. 이건 인간 세상의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저 트럼프 같은 사람이 Art of Deal, 협상의 기술, 아트가 이제 기술도 되고 예술도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뭐 이렇게 협상을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무지 잘해요, 협상을. 그런 책도 썼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돼 있죠.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약점, 감성 이런 걸 막 팍 파고들고 공격해갖고 따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감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회사 업무는 그건 이제 사람을 대하는 일일 경우엔 그렇고 나 혼자서 어떤 숫자를 만지거나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좀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회사 업무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줄을 쳐놓고 그걸 모아서 정리해놓고 그걸 그래서 읽으면서 숙달한다 이러면 아마 굉장히 유능한 사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표현 묵상은 이게 표현 쪽인 거고 인용문은 지식적인 거. 그렇죠. 예. 지식 그 인용문을 줄을 그을 때 예. 줄을 그을 때 책을 읽었으면 예를 들어 역사책을 읽었으면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줄을 그을 때 보통 그러니까 그 줄을 긋는 예. 지식적인 면에서 줄을 예. 긋는 기준이 있는데 왜냐면 그냥 보통 읽다가 줄을 긋는 거 예를 들어 뭐 각자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성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 잘 쓴 부분에 줄을 긋은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시험 안 나온 것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그 주님의 뜻이지 어쩌겠어.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해야 돼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강의하고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해도 책을 읽을 때 아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게 딱 견적이 나오거든요. 이건 분명히 내가 언젠가 써먹는다. 이거 언제 강연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줄을 치고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도 아 그때 그 책에서 이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했구나 라고 후회하면서 다시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이 없고 반복 작업을 통해서 숙달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줄을 치고 타이핑하고 강의하고 글 쓰는 모든 것은 아까 제가 인용한 것처럼 나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봐도 그거 남의 거 잘한 거 보는 건 소용없어요. 그걸 보고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능력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딸딸딸딸 외웠는데 시험에 딴 게 나오는 그런 일을 몇 번 겪어야 더 정신 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까요? 자, 이제 글쓰기 방법론입니다. 앞에서 책 읽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글을 쓸 때 1번 단문 쓰기 옆에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됐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길게 쓰면서도 잘 써요. 그거는 대가의 경우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무조건 짧게 써야 됩니다. 짧은 문장을 잘 쓰다 보면 나중에 긴 문장도 잘 쓰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길게 쓰려고 그러면 나중에 긴 문장 짧은 문장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짧은 문장을 잘 쓰는 게 쉬워요. 간단해요. 금방 늘어요. 그래서 짧은 문장을 자꾸 연습하다가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면 길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1 다 함께 읽습니다. 주어 동사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의외로 대한민국 4년제 대학 나온 학생 가운데 주어 동사를 맞춰서 정확하게 쓰는 사람 절반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남의 책을 읽을 때는 쉬운 것 같죠? 여러분이 그걸 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300페이지 책을 읽는 거 어렵지 않죠? 300페이지 쓸 수 있겠어요? 그걸 쓴다고 생각하면 차원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쓰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내가 써내야 돼. 쓴다고 생각하면 주어 동사가 딱 맞더라도 이게 기본 주어 동사가 틀리면 문장이 논리적으로 엉망인데 문법적으로 엉망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2
똑같은 말 반복할 필요가 없죠. 간결하게 쓰자. 3. 조사가 뭔지 알죠? 2호 목사 가, 2호 목사 는, 2호 목사 를 이러는 조사. 4. 간단해. 요거 4개만 연습하는 거야. 요거 4개만 1년 연습하면 여러분 글이 다 바뀌어요. 맞지, 은희야? 광수야, 맞지? 다 저 실습, 몰모트들이에요. 저 친구들이 한 1년 주어 동사 맞추고 문장 짧게 쓰는 것만 다 연습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여드릴 건 저 친구들이 신문에다 글도 쓰고 태그 집회 나가서 연설도 하고 아주 네이버 검색어에도 막 오르고 영향력 끼쳤어요. 내가 가르쳐준 거 요걸 말고 내가 딱 가르쳐준 적 있나? 너네들한테는 내가 책 읽는 법도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줬지? 예, 쟤들 다 안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글이나 써라 막 이러고 알아서 읽어 이러고. 왜냐하면 요건 제가 이 책 읽는 거 요거는 제가 옛날에 저 글쓰기 세미나, 목회자들을 위한 글쓰기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 4주 강연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오늘 한번 심심해서 갖고 와 본 거예요. 쟤네랑 공부할 때는 심심하지 않았고 내가 안 가르쳐줬어, 그지? 저 친구들 제가 가르쳐준 건 요거밖에 없어요, 맞지? 요거만 딱 가르쳐주고 뭐였냐면 1년 내내 요건 맞았어, 요건 틀렸어, 요건 잘 썼어, 요건 못 썼어. 끝. 제가 가르쳐준 거 다예요. 그거 1년 했더니 신문에 글 쓰고 막 아주 조회수 30만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요거만 1년 반복하면 돼요. 그럼 다 글 잘 쓸 수 있어. 어려운 거 없어. 주어 동사 맞춘다. 최대한 짧게 쓴다. 조사 적합하게 쓴다. 문장 하나에는 뜻 하나. 이렇게 문장을 짧게 쓰는 게 나중에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한다, 강연을 한다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도움이 돼요. 그 밑에 보세요. 단문 쓰기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문장이 길어요. 요걸 짧게 쓰면 예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에게로 가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짧게 쓰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긴박한 느낌이 들죠? 그럼 보세요. 이걸 글로 써놨는데 이렇게 짧게 글 쓰는 훈련이 되면 뭐가 유리하냐? 나중에 연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정이 있는 것을 보시고 손을 잡아 그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한 문장이 이래. 와, 이건 정말 장담컨대 90%가 좁니다. 네, 90%가 졸아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밑에 문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에로 가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차이가 느껴져요? 긴 문장으로 쓰면은 교인들이 설교 듣다가 까먹고 언제 아멘 해야 될지 헷갈려. 손을 잡으셨고 이때 아멘 해야 되나?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짧게 끄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아멘 하게 되죠. 이해가 되죠? 짧은 문장을 쓰면 연설하는 데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들한테 연설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간사들을 너무 심하게 키웠구나. 자세히 안 가르쳐 주고 내가 막 빡세게 굴렸는데요. 1년 내내 요건 잘 썼어 못 썼어, 잘 썼어 못 썼어, 짧게 써 줄여 라는 얘기만 했는데 저 친구들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지들이 막 나가서 연설하고 돌아쳤어요. 한번 봅시다. 연설한 영상을. 영상 준비가 됐죠? 20만 명 앞에서 연설했어요. 이 세상에 21살짜리가 가난과 싸우고 풍요를 선물해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 아들 딸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북에는 2천만 동포가 김정은에게 포로로 잡혀 죽어가고 있고, 남해는 그 김정은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또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자들로 인해 나라가 매우 혼탁합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 하지만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정농단 세력입니다. 공사나 될 것 같아서 기껏 뽑아줬더니 국가 안정은커녕 오히려 혼란을 틈타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난 집에
불길 생각은 않고 오히려 부채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궈주신 나라, 어머니가 물려주신 나라, 헌법과 민주를 유린하며 자신의 조국을 농락하는 자들에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자들에게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종북에게 뺏길 수 없고 기회주의자들에게 뺏길 수 없고 거짓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려운 상황에 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통일밖에 없습니다. 좁아터진 한반도 반쪽에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 국회의원의 눈에는 사심이 잔뜩 끼어서 국가적 목표는 온데간데였고 자신이 대권만 잡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앙은 국가적 목표를 상실한 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의를 따르면 사심이 사소해집니다. 사심이 적당해야 그릇이 넓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통일이란 대의를 놓쳐버렸습니다. 대의를 놓친 한반도에는 사심이 가득 찼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의 대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사태가 아무리 잘 마무리되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하신다 하셔도 대한민국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2016년 마지막 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새로운 한 해에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악의 세력은 물리치고 그 추종자들은 쫓아내고 북한의 2천만 동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대해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자, 우리 20대 애국 청년이 아까 이민규 군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여러분 직접 발표할 테니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훗날 이 청년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인재로 클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저의 이름은 김창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20만 명이 쫙 있다 보니까 문장을 짧게 끊어서 연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길어졌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연설하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됐죠? 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문장이 짧죠. 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딱 얘기해 놓고 왜 혼란한지를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연설문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리듬이 있죠. 빼앗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문장이 아주 간결하니까 들으면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이름을 또 막 김창대를 기억하라고. 야, 너는 진짜 대한민국을 안 지키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 이거 조회수는 한 20만 명 앞에서 연설했으니 잘했습니다. 21살짜리가 이렇게 연설해요. 저 친구가 무슨 뭐 웅변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뭐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명문대학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습 안 해서 그렇지. 자, 우리 또 있지? 이것도 한 20만 됐나 조회수가? 네. 광주 청년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두렵습니다. 지난 12년 18대 대선에서 92%가 문 후보를 지지했던 곳에서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요. 저희 집 거실에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친필 붓글씨 액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겐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08년도 저는 전국적으로 광우병 시위가 들끓일 때 충장로 영풍문고 앞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MB 정권 아웃. 미친 소를 먹고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 친구들에겐 제가 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또 조선이공대학교, 광주대학교를 거쳐온 기간 동안 만난
많은 분들에게는요, 그 스승님들과 제 친구 후배분들에게는요, 상무지구에서 주말 야간 카페의 손님들에게는요, 그래도 두렵습니다. 모두가 예스라 하는데 노우라 외쳐야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큰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오늘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예스와 노우 사이의 그 큰 간격을 두려움으로부터 피어난 용기가 메워주었습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권의 도시 광주에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광주는 인권의 도시입니다. 우린 자랑스러운 역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광주 전남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전봉준 지도자를 중심으로 했던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한 젊은이들의 외침 광주학생 독립운동, 군부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수많은 이들의 더욱피 5.18 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인권의 도시라 불리고 인권 존중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외쳐야 할 또 하나의 인권이 있습니다. 바로 저북녘의 동포입니다. 1948년 9월 9일, 엄밀히 말해서는 1948년 4월 15일 즈음이죠. 이 괴뢰 정권이 세워진 후로 북녘 동포는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김씨 일가와 공산당의 흡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배부름을 위해 우리 동포는 굶어야 했습니다. 김정일의 총포탄이 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기쁨조가 되기 위해 우리네 여성들은 성놀이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가해자였고 북한 주민은 피해자입니다. 무려 그 세월이 72년입니다. 어느 후보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후보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주적인지를요.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에게 묻는 행동을 했죠. 폭력의 가해자에게 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말하라니요. 그러나 홍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혼내주겠다. 힘으로 제압하겠다. 공약 정책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강력 지지했습니다. 가해자 북한 정권을 혼내주고 피해자 북한 인권은 보호하겠다. 인권의 도시 광주 시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네 역사의 발자취, 동학농민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화 항쟁, 그 안에 서려 있는 그 정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예민 정신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2017년 5월 9일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광주의 경제를 꽤 긴데요. 연설 내용이 참 좋죠. 요 그래도 보면은 짧은 문장들이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이 딱 나오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도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 문장에 어긋남이 없으니까 전달이 잘 되죠. 한 문장에 하나의 뜻이 들어가게 하라. 여러분 그걸 머리에 두고 두 사람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 정확한 아주 기본의 충실한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친구들한테 말하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연설 가르친 적이 없고. 근데 글 쓰는 걸 맨날 짧게 쓰고 논리적으로 쓰고 실력은 표현력이니까 표현해야 되고 이걸 열심히 했더니 글이 쉽게 되니까 이 강연 두 사람 연설한 내용이 알갱이가 있죠. 그냥 좌파가 나쁘다. 그러니까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 사탄아 물러가라. 되게 이렇거든요. 우파들 하는 소리가. 저 두 사람은 논리가 있잖아. 안에 내용이 있고. 근데 쉽잖아요. 이게 전달이.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글 쓰는 훈련이 되면 연설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 쓰는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3페이지에 들어가면 2014년에 실제로 우리 단체에서 학생들이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이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면 매주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소감도 좋고 느낌도 좋고 서평도 좋고 하여간 아무거나 여러분이 매주 글을 써오셔야 되거든요. 한 줄이 되든 두 줄이 되든. 그럼 학생들이 써온 글을 가지고 제가 요건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고쳐라 주어 동사 맞다 틀리다 라는 과정을 그동안 가르쳐 왔는데요. 2014년 9월 20일자 학생들이 쓴 글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쳐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단체에서 했던 과정이고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구체적인 공부의 내용입니다. 학생이 쓴 글 원문, 자 창대 한번 읽어보자. 뭔 소리인 줄 알겠죠? 근데 문장이 너무 깁니다. 주어 동사가 정확하게 잘 안 맞아요. 그럼 제가 가르쳐드린 앞부분에 우리가 연습해야 될 방법, 주어 동사를 맞춘다, 최대한 짧게 한다, 한 문장 안에 하나의 뜻만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고친 게 수정문 1이에요. 그 문장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냥 자른 거예요. 짧게. 어떻게 잘랐냐? 우리가 살아가는 긴 거, 가끔 우리는 오류를 범한다. 짧게 끊었죠.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는 무관심하고 내세의 천국만을 꿈꾸는 잘못이다. 위에 한 문장을 둘로 쪼갰어요. 훨씬 쉬워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이 땅의 현실은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복음의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가 되어버린다. 그저 세상적인 영역으로 치부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게 된다. 무서운 일이다. 원문하고 수정문 1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문장만 쪼갰는데 원문보다 수정문이 훨씬 쉽죠? 훨씬 정리가 잘 됐죠? 여러분 보세요. 몇 줄 안 되는 글인데 원문 같은 스타일로 100페이지를 쓰면 골치가 아파요, 읽다가. 똑같은 글을 수정문 같은 스타일로 100페이지를 쓰면 술술 읽히죠. 그 차이가 뭐죠? 짧게 쓰고 주어 동사를 맞추고 문장 하나에는 하나의 뜻만 집어넣고 간단해요. 그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배워야 될 게 원문과 수정문, 여러분이 원문처럼 써온 거를 수정문으로 고치는 거, 그 훈련이에요. 제가 저 친구들한테 가르친 것도 그거예요. 원문처럼 써오면 잘라라, 쪼개라, 한 문장 하나의 뜻, 주어 동사가 맞았다, 틀렸다. 그거만 바꿔도 글이 이렇게 달라져요. 차이점이 느껴집니까? 수정문 2는 요걸 조금 문학적으로 멋을 부려서 표현한 겁니다. 자, 원문에 보세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현실은 무관심하고 내세의 천국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오류를 범한다. 수정문 1, 가끔 우리는 오류를 범한다.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는 무관심하고 내세의 천국만을 꿈꾸는 잘못이다. 수정문 2, 우리는 실수한다. 발 딛고 살아가는 현세에는 무관심하면서 내세의 천국만을 꿈꾸는 실수. 느낌이 다르죠? 수정문 2는 조금 문학적인 느낌이 들죠. 우리는 실수한다. 짧게 쓰고 썼어요. 자, 수정문 2 우리 은희가 한번 읽어볼까? 수정문 2쯤 되면 이건 약간 전문 작가의 글 냄새가 나죠.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원문, 수정문 1, 수정문 2가 다 같아요. 뭐가 다르죠? 표현력이 달라요. 그래서 실력은 표현력이에요. 원문처럼 써놓으면 이건 문법적으로도 틀리고 엉망진창인 글이죠. 물론 못 쓴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이 정도 써요. 근데 똑같은 내용 갖고 수정문 1 바꾸면 깔끔해지고, 수정문 2는요. 뭐가 들어갔냐면 원문, 수정문 1에 없는 단어 딱 3개가 들어갔어요. 비극, 우상화, 배교. 단어 3개만 딱 집어넣고 운율을 맞췄어요. 실수, 실수, 실수. 실수는 잘하나 비극이 된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는 우상화의 비극. 이것도 새로 쓴 게 아니에요. 위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뒀다. 그거를 우상화다라고 찝어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비극이다라고 논평한 거죠. 우상화, 비극, 배교. 단어 3개만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정리했더니 수정문 2는 수준 있는 문장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전문 작가의 수필이라고 그래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믿겠죠.
수정문 2 정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면은 야, 드디어 하산할 때가 왔구나. 내가 내려가서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럼 책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정문 2 정도의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 분명히 그 책은 잘 팔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작업은 원문에서 수정문 1, 이게 기본 작업이고, 그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수정문 1에서 수정문 2, 여기까지 진출할 수 있으면 아주 학습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문, 우리 저 앞에 넥타이 매신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죠. 대한민국의 상황, 북녘 땅의 모습을 그리고 이 상황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교회마저 세상에는 큰 관심이 없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나는 점점 불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일종의 절망감에 붙잡혀 있는 청년 이승만과 나는 그렇게 산다. 자, 원문이 못 쓴 글은 아닌데요. 이 원문을 딱 보면은 이게 동사가 뭐예요? 원문의 첫 번째 문장. 동사가 뭐죠? 없다죠. 그죠? 동사란 건 되게 점 앞에 있는 게 동사, 다로 끝나는 게 동사잖아요. 없다. 뭐가 없는 거죠? 주어가 뭐죠? 관심이 없다가 주어예요. 근데 문장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상황, 북녘 땅의 모습들, 이 상황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교회마저 세상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주어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이유는 제가 뭐 국문학적으로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동사는 없다인데요. 주어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그럼 상황이 없다. 모습이 없다. 교회가 없다. 관심이 없다. 결국 주어는 관심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건 다 뭐야 도대체. 이러니까 문장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개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로 뜻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걸 수정문 1 어떻게 고쳤죠? 대한민국의 상황과 북녘 땅의 모습들은 절망적이다. 이 글에 보면 이게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라고 문장 하나를 끊어준 거예요. 이 상황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교회마저 세상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 한 문장을 짧게 2개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해지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수정문 1. 우리 그 뒤에 있는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원문과 수정문 1이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그 내용을 문장을 몇 개 끊었을 뿐이에요. 근데 글의 수준이 다르죠. 수준 다른 게 느껴지세요? 자, 그 다음 수정문 2. 우리 슬기가 한번 읽어보죠. 남녘의 상황과 북녘의 풍경은 우울한 잿빛이다. 어두운 시대의 유일한 예언은 빛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나 또 다른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 앉은 교회는 바깥 세상에 관심이 없다. 땅에서 솟아올라 잿빛 풍경을 찌르고 뚫어서 하늘까지 뻗어나가야 십자가는 포공에 매달린 장식품이 되어버린 소리다. 성경을 펼친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비전이 된다. 한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진 가슴에는 세상이 잘 맞지 않았다. 나는 삐걱거리면서 불편했다. 하지만 이제는 불편마저도 희미해진다. 세상과 자신에게 절망하던 중인 청년 이승만을 만났다. 내용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 내용을 고쳤으니까. 근데 원문과 수정문 2는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실력은 표현력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죠? 똑같은 내용인데 원문의 내용에다가 색깔을 딱 입혔어요. 색깔 하나만 붙이니까 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위에 뭐 절망적이고 어쩌고 뭐 난 마음이 불편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녘의 상황과 북녘의 풍경은 우울한 잿빛이다. 잿빛 풍경을 찌르고 뚫어서 올라갔다. 색깔을 집어넣어서 시각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풍경처럼 묘사한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내용인데 색깔을 입히고 시각화했더니 글이 확 달라져요. 수정문 2쯤 되면은 여러분 봐도 꽤 문학적인 글이죠? 수준이 있는 글이죠? 이 수정문 2 요 작업까지 갈 수 있으면 아주 뭐 뛰어난
글쟁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원문.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듯 내 삶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어간다. 그 중에 리더십으로 쓰임받은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이끌어간다는 것에 여전히 감사하다. 그러나 걱정이 된다. 자, 뭐 원문도 잘 쓴 글입니다. 그걸 조금 더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쪼개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거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내 삶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 그 중에 제일 큰 열매는 리더로 쓰임받는 일. 끊고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고 이끌어간다는 것이 늘 감사하다. 그러나 리더로 사는 일은 여전히 벅차다. 훨씬 내용이 좀 매끄럽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초 과정에서 반복할 것은 원문에서 수정문 1로 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수정문 1 정도의 문장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수정문 1에서 수정문 2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한 1년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수정문 1 정도 되는 글 수정문 1 정도로 문장을 쫙 깔고 가끔가다 수정문 2처럼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신문 같은데 얼마든지 실릴 수 있는 수준의 글이 됩니다. 질문. 간단해요. 오늘 책 읽는 법, 글 쓰는 법 배웠어요. 이것만 갖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오늘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고요. 진짜 내가 이 방법대로 해내는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스피치 훈련을 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질문 없습니까? 그럼 우리 스타디 모임에 이제 현실적인 규칙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오늘 8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8시에 오신 분이 몇 분? 24분이 8시까지 오셨고 8시 넘어서 오신 분이 몇 분? 14분. 그럼 38분이나 오셨어? 오늘? 14분은 레드가 아니지. 옐로우 카드입니다. 경고. 절대 지각하시면 안 돼요. 8시 넘어서 오신 분 14분만. 아멘? 우리 간사들은 제가 지각한 사람 얼마나 무섭게 다룬 줄 알죠? 저 스타디한테 지각하면 집에 보내요. 집에 가! 그럼 막 소리쳤어요. 시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왜? 대부분 스터디 모임이 안 되는 건 이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늦게 오면 다 기다려야 되거든.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거든요. 국회의원 성경 공부 모임, 교수 성경 공부 모임, CEO 성경 공부 모임 가보면요.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11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 사셨던 이화장에서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2분이 오셨고요. 전직 장관 1분, 차관 1분. 나머지 분들은 다 돈이 무지 많으신 분. 신문에 돈 얼마인지 공개되신 분 있죠. 뭐 국회의원 재산국에서 뭐 보니까 나 딱 기억나더라. 저 아저씨는 맞아. 저분이 90억이었나? 아니야. 저분의 어머니가 90억이었나? 헷갈리더라고요. 이분은 90억, 이분은 1000억, 뭐 이래서 뭐 다 뭐 CEO예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집을 안 갖고 있는 무주택자, 저 혼자 딱 앉아갖고 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사거든요. 이사회 열렸는데요. 그 이사회 이런 데 딱 가보면 공통점 지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11시 반 모임이면 11시 20분이면 100% 다 와요. 그럼 그분들이 안 바쁠까요? 무지하게 바쁘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뭐 지역구 가야 되고 뭐 돌봐야 되고 교수 성경 공부해봐야 돼요. 교수님들이 늦으면 전화해요. 아우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늦겠습니다. 그러고 1분 늦어요. 1분. 오늘도 딱 한 분이 늦으셨는데 평택에서 오시는데 차가 막혀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늦겠습니다. 2분 늦으셨어요. 11시 32분에 오셨어요. 시간 지키는 것만 딱 봐도 그 사람 수준이 나와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리더처럼 사셔야 됩니다. 아멘? 사는 건 후줄근하게 쫄따구처럼 살면서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망상이지. 리더가 되려면 밥도 리더처럼 먹고, 그죠? 돼지처럼 먹으면 되겠어요? 리더는 밥을 사줘야지. 딴 사람을. 많은 사람은 먹여야지.
말도 리더처럼 하고 시간도 리더처럼 지키고 책도 리더처럼 읽고 내가 리더가 될 꿈을 가지면 리더처럼 행동을 해야죠. 그러면 시간을 지키는 건 리더십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늦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마디가 하는 말이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죄송하잖아. 맨날 늦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거랑 어떤 모임인데 늦잖아. 먼저 딱 가. 기다리다가 오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그 다음 날도 오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지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적 치유랑 연결시켜보면 지각은 왜 중요하냐? 그게 자신감의 출발입니다. 맨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죄송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왜 인생을 죄송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아멘? 이끌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지. 아멘? 왜 맨날 죄송해? 죄송합니다. 뭐 이래서 늦었어요. 왜 변명을 합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할 짓을 하지 마. 죄송하다는 말을 내 인생에서 없애야죠. 변명할 일은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죠. 변명한 인생이 좋아요? 왜 변명을 해? 설득을 해야지. 지도를 해야죠.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아야지. 왜 변명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시간을 안 지킨 사람은 자신감을 기르기가 어려워요. 물론 시간을 맨날 어기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소리 빵빵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항상 그런 사람들 이제 뒷감당을 누군가 해줘야지. 엉터리 같은 리더가 되죠. 큰 소리 하면 빵빵 치고 뭐가 이렇게 엉성해지죠. 작은 일에부터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첫째,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스터디 시간이야. 예배 시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굴 만나든지 마찬가지야. 시간 반드시 지켜야 돼. 그게 몸에 배야 돼. 그거 약속이야 그게. 시간을 지키는 거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와, 시간을 안 지킨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게 말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해보세요. 그게 되나? 시간 지키고 운전할 때 운전 신호도 잘 지키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지키는 게 습관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신뢰하게 되어 있고 당연한 거죠. 리더십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길 꿈꾸면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따오 소리 하면 안 돼. 왜 젊은 사람이 인생 죄송하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야지. 온 세상이 내 거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나는 도전한다. 해낸다. 아멘? 이러고 자신 있게 살려면요 지각하는 일 따위에 그런 허접한 짓은 하시면 안 돼요. 첫째,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 둘째, 수많은 스터디 그룹이 망하는 이유 다들 공부하겠다고 모여놓고 책을 안 읽어갖고 와요. 그럼 진행이 안 되겠죠. 둘째, 책을 읽어오셔야 돼요. 셋째, 글을 써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남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평생 듣기만 할 거면 글 쓰는 그런 위험한 짓 따위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다. 여러분도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내가 써와야죠. 여러분이 써갖고 와야 교사들이 그걸 보고 요건 잘 썼다 못 썼다 고치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야 늘잖아요. 그래야 늘죠. 그럼 피아노를 잡고 연습해야 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여러분이 쓰신 글 분량은 자유입니다. 편하신 대로 그 대신 최선은 다하셔야 돼요. 한 줄을 쓰더라도 최선을 다해 써야 늘어요. 그걸 써가지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참석하는 사람 숫자대로 그 글을 복사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도 같이 보면서 배우잖아. 얘가 이건 잘 썼다 못 썼다. 대학원 수업입니다 이게. 그래야 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글 쓴 걸 10명이서 같이 공부한다. 10부를 복사해서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나눠준 게 이 원문이다 그런 거예요. 원문. 우리 학생들이 써서 나눠준 원문을 보고 제가 이렇게 고쳐라 가르친 게 수정문. 그 다음 집에 가서 이 녀석을 내가 수정문 2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집에 가서 제가 고친 게 수정문 2. 그걸 작업한 거예요. 이 원문이 매주 우리 단체에서 학생들이 써왔던 글입니다. 여러분도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래야 확실한 공부가 돼요. 그 한 달에 한 권, 또 한 달에 2권
이건 뭐 쉽죠.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 책을 읽으셔야 되고, 글을 써서 사람 숫자만큼 복사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쫙 나눠주면 거기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단체의 통계를 보면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오면 12명 이상이 탈락해요. 책을 안 읽어서 뭐 이래갖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고 안 와요. 그리고 많을 때는 12명에서 한 4명, 5명 정도가 신문에 글을 써요. 신문에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친구가 한 20명 가운데 한 12명은 탈락하고 한 8명 남으면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신문에 글을 쓰게 돼요. 여태까지 우리 단체에서 신문에 한 50편 썼나? 그지? 50편쯤 썼지? 한 20여 명 정도 학생들이 글을 썼어요. 뭐 그 다 학벌이 좋은 학생들도 아니고 다 다양한 학생들인데 한 1년 열심히 하면 다 써요.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웬만한 건 신문에 막 실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꽤 글을 잘 써서 작년부터는 한국의 월간조선, 뭐 뉴데일리 이런 우파 진영에 속한 언론에서는 아예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 학생은 졸업하면 우리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시험도 안 치고 우리 단체 학생들이 신문사에 들어간 사례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수준이 대한민국 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이 됐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지각하지 말고 책 꼬박꼬박 읽어갖고 오고 되든 안 되든 글 한번 써보고 그리고 성실하게 참여하면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건투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애국, 논객, 또 글쟁이, 강연자들이 탄생하기를 바라고요. 말과 글을 통해 표현력을 배운 다음에는 좋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게 먼저인데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지식 습득한 다음에 표현을 못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 습득을 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글까지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식 습득만 하고 글 쓰는 걸 모르면 아깝잖아요. 그게. 지식을 써먹지 못하니까. 써먹으려면 글 쓰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죠.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막 글을 한 10개, 20개를 쓴다. 그럼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자꾸 생기게 돼요. 그때는 또 리더십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슬기 간사가 반편성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